그 다음 하나는 AML이라고 하는 거가 범위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AML은 제일 위에 있는 안티머니 런더링이라고 하는 거 하나만 알고 계셨을 텐데 이게 점점 더 범위가 넓어져서 AML에서 AFC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FC는 안티-파이낸셜 크라임, 금융범죄 예방으로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 세탁 방지에서 금융범죄 예방으로다가 트렌드는 확실하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AFC를 전체로 보면 이게 이제 테러 자금 조달을 방지하는 거, 그다음에 ABC가 안티-브라이버리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우에는 저게 굉장히 강조가 많이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김영란법. 그래서 공무원에게 뇌물 주면은 정말 큰일 납니다. 근데 공무원에게 뇌물 주는 거를 방지를 하는 것도 AFC의 한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생션 필터링 하는 거, 그 다음에 금융 사기 예방하는 거, 마지막이 조세 포탈하는 거를 다 방지하는 거.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다 우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다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이용하고 싶어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묶어가지고 AFC, 즉, 금융범죄 예방으로다가 좀 바뀌고 있고, 이거에 대한 의무를 계속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AML 하면은 FATF가 글로벌 제일 상위 기구이고, FATF의 40가지 레코멘데이션, 중에 첫 번째가 RBA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리스크 베이스드 어프로치를 해라. 그래서 위험을 평가해서 위험이 많은 곳에는 많은 인력과 노력을 투입을 하고 위험이 적은 데는 그냥 뭐 대충 넘어가도 된다라고 해서 리스크 베이스드 어프로치를 하라고 하는 거의 요 내용인데 그러려면 첫 번째 고유 위험, 우리가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AML의 가장 기본은 RBA다. RBA를 하는 이유는 이 수많은 리스크들을 다 우리가 대응을 하려면은 SC나 CT은행 같이 120명이 아니고 1200명을 하더라도 이걸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험이 큰 것들을 알려면 그 위험, 고위험이 뭔지를 알아야면서 고객의 위험이 뭐가 있고 제품과 상품, 그 다음에 국가 위험, 그 다음에 채널 위험, 기타 위험들을 다 평가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고팍스 같은 경우에 우리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하면 여기에 상장된 코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이 리스크를 다 파악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우리가 등록하는 고객이 아직은 기업이 안 돼 있을 텐데 기업을 했을 경우는 어떤 위험이 있는지 이런 것들 다 평가를 해야 되면서 위험 평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컨트롤 이펙티브니스라고 해서 그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수단들이 있습니다. 그 수단들이 거버넌스 조직을 만든다든지 그 규정 같은 것들, 제도 이런 것들을 다 해서 이런 걸 통칭해서 이제 AML 시스템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컨트롤 이펙티브니스가 AML 시스템이고 그 다음에 이건 의사결정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 위험을 이제 했는데 그 다음에는 위험을 감수할 거냐, 위험을 회피할 거냐, 비즈니스를 안 할 거냐. 근데 가장 명확한 거는 노 리스크 있은 노 비즈니스죠. 리스크 없는 비즈니스는 아예 없는 거기 때문에 그 중에서 리스크 에피테이트에서 우리가 리스크를 어디까지 수용을 할 거냐. 그러니까 리스크가 뭐가 있다는 걸 알고 이걸 수용을 해서 비즈니스를 해서 수익을 내는 거. 이게 비즈니스인 거죠. 그러려면은 우리 위험을 평가하고 그 평가된 위험을 컨트롤할 수 있는 기제들을 잘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는 경영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 이게 AML의 전체 프로세스로 보시면 됩니다. 이건 자금 세탁이라고 하는 거는 불법 자금을 합법화하는 거를 자금 세탁이라고 하는 건 다 아시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건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금 세탁 행위 자체는 사실은 불법은 아니죠. 그냥 돈 가지고 가서 은행에다 예치하고 그건 막 썼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그 섞은 돈 가지고 차를 사든 집을 사든 주식 투자를 하건 이거는 불법이 아닌데 그 직전에 있는 전제범죄라고 우리라서 표현하는데 전제범죄는 불법입니다. 그래서 전제범죄가 뭔지를 잘 파악을 할 필요가 있고 요게 유럽에서 Fifth AMLD에서 6차일 겁니다. 아마 저기 우리 6차인데 거기에서 만들어놓은 22개의 전제범죄를 제가 우리나라 말로다가 이게 좀 번역을 해 놓은 거고 요 22가지 전제범죄들은 각각 뭐냐면은 다 불법으로 돈 버는 목적들이고 수단들이고 이런 것들이 AFC에 다 관련된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니고 제가 깜짝 놀랐던 거는 이쪽 일을 하다 보니까 저는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가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의외로 마약 관련되는 사건, 사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금액 규모도 점점 커지고 있고. 그래서 이 마약 관련해서 이제 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필요가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뭐 다 아시는 내용들일 거면서 이 마약 관련된 것들 굉장히 좀 중요하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뭐 예치 단계, 은폐 단계, 합법화 단계, 요게 그 미국 관세청이 3단계 모델이 요건 거의 교과서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요것도 내용 보시면 다 아실 내용이고, 예치 단계는 은행으로다가 들어오게 하고 돈을 이제 입금하는 거고, 그 돈을 막 섞어가지고 추적 못하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된 걸 합법화해서 반복 단계를 거쳐가지고 된 것들을 가지고 뭐 사업 투자한다든지 부동산 구입을 한다든지 하는 건데, 우리나라에서 주로 많이 그 케이스로 되는 것들은 해외로다가 돈을 빼가지고 은폐를 한 다음에 한국으로 다시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아주 그 스타트업이라든지 벤처 기업들이 의제 유치했다라고 하는 것들 중에 상당 부분이 그런 거가 있다라고 해서 지금 국정원 쪽에서 그런 걸 막 그 많이 보고 있고, 그런 조직들이 한국에도 좀 있다고 합니다, 실제. 그래서 요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자금 세탁의 폐해는 뭐냐면은 국가와 금융기관이 평판 추락하고 신인도 하락. 이건 뭐 당연한 거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지금 예를 들면은 지난번에 HSBC 은행이 미국에서 굉장히 큰 금액의 그 벌금을 받았는데, 벌금 받고 돈 내고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1년인가 후에 갑자기 유럽 EU에서 또 벌금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건 뭐냐라고 그 행위 자체는 미국에서 다 있었는데 이건 뭐냐라고 했더니, 유럽의 금융 레귤레이터 쪽의 규정을 보니까 해외에서 자금 세탁 관련해서 벌금 받으면은 유럽에다 신고를 하게 되는데, 그 신고 미이행으로다가 벌금을 또 받았어요. 그러니까 거의 경쟁적으로다가 벌금을 부과하고 있고, 주의를 좀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중국이 벌금 부과에 참전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뱅크 오브 차이나에서 굉장히 벌금 금액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중국 진출했을 때 요거는 좀 굉장히 관심 가지고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세탁소의 경우에도 말씀드렸지만 합법적인 사경제 영역이 침해가 됩니다. 불법 자금을 가지고 기존에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사경제를 침해하기 때문에 경제가 붕괴가 되죠. 결국 우리들이 공동체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데 방해가 되는 거가 그 자금 세탁이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저희들이 신중하게, 그 다음에 철저하게 예방을 해야지만 됩니다. 그 다음에 시장경제 안전성 당연히 저해가 되고, 그 다음에 정부의 재정 수입 손실하고 법 집행 비용 증가가 있어서 전 조세 포탈도 자금 세탁이기 때문에 저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그 다음에 자금 세탁 방지 제도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네 가지인데, 첫 번째는 고객 확인 업무이죠. 그래서 위험평가, 리스크 어세스먼트 하는 거가 첫 번째이고, 두 번째가 요주인물 확인인데, 우리나라는 요주인물이 아직은 외국의 요주인물만입니다. 근데 FATF나 바젤 커미티에서는 내국인도 하라라고 이미 권고가 돼 있고, 외국에서는 내국인이 대부분 들어가 있고, 우리나라가 3년 전에 FATF 상호평가 받을 때 좀 그 미흡으로 다 평가받은 부분이 저 PEP 부분이에요. 이유는 우리나라가 법에 의해 가지고 외국인만 돼 있고 내국인이 아직 안 들어가 있어가지고 미흡으로 평가받았는데, 저 부분이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법으로 해야 되는데, 저걸 하게 되면 국회의원들이 은행 거래할 때마다 EDD를 당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저거는 다음 상호평가 이전까지는 분명히 들어갈 수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을 하면서 일부 은행에서는 저 외국인 PEP까지 같이 내국인 PEP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국인 PEP는 거래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EDD 하라고 하는 거니까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객 확인 의무를 이행하는 거 KYC, CDD, EDD. 그 다음에 여기에 하나 더 요즘 들어가는 개념이 KYE죠. 그 직원 바로 알기. 그래서 그 고객 확인이 있고, 그다음에 워치리스트 필터링이 있는데, 이 워치리스트 필터링도 우리도 지금 데일리 업데이트 하고 있나요? 수시 업데이트. 이게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굉장히 업데이트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는 뭐 모르더라도 일단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거가 코피우 리스트, 기재부 리스트, 그 다음에 오펙 리스트, 그 다음에 EU 리스트. 최소한 요 정도쯤은 담당자분이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어제 변동이 있는지 없는지 그 정도쯤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조금 더 노력하면 싱가포르하고 홍콩 정도쯤, 그 정도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RBA 시스템과 거래 모니터링인데 우리나라에서 저 RBA는 약간 좀 금융회사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가 코피우에 등록하는 그 RBA 시스템을 RBA로 하고 있는데 저 RBA는 사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 리스크 베이스드 어프로치를 하라고 하는 거는 나중에 오늘은 뭐 시간 때문에 그런데 리스크 베이스드 어프로치 할 수 있는 툴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지금은 아니지만 뭐 싱가포르 법인 만들고 미국 법인 만든다라고 하면 여기 계시는 준법감시인께서 아침에 딱 출근해서 RBA 시스템 들어가면은 다 그 어떤 위험이 있는지가 알아야 되고 특히 미국은 감사를 나가면은 특히 뉴욕 DFS에서 감사가 나오면은 우리나라 이제 그 은행의 뉴욕 지점에 나오면 딱 앉아가지고 아침에 차 한잔 하자고 하면서 자, 이 은행에서 지금 그 여기 하시는 영업 지점에서 AML 리스크 가장 큰 거 3가지만 얘기해 달라고 표현한대요. 그러면 뭐다라고 하면 그 리스크가 실제 리스크인지를 판단하고 그다음에 그 리스크를 경감하기 위한 수단이 뭔지를 물어보고 그다음에 잔존위험이 뭔지를 물어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툴이 있어서 그런 툴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RBA는 코피우에 뭐 우리 인원 몇 명 했고 그 STR 몇 건 보고하고 요거로 알고 있는데 그거랑 다른 개념의 리스크 어세스먼트입니다. 그다음에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 이게 이제 거래 모니터링이고 그다음에 FIU 보고는 의신거래 STR하고 CTR 하는 거고 요거는 뭐 그냥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STR이라고 하는 거는 어차피 사람이 판단해야 되는 거고 저 사람 판단하는 것들은 점점 AI 영역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많이 자동화는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내부 통제 체제의 구축이 구성원별 역할하고 책임 수립하는 거, 업무 지침 마련하는 거, 그 다음에 직원 알리기 제도, 그 다음에 독립적 감사, 내부 보고 체계, 요것들은 프로세스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교육 및 연수, 자료 보전,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제일 중요한 게 이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잘 돼 있어야 되고 교육이 잘 돼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결국은 사람입니다. 결국은 사람이고 1금융권에서도 계속 그 우리은행 사고 그 횡령이 있었고 신한은행에도 또 횡령이 있었고 이런 식의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거는 사람이 횡령사고 특히 횡령사고의 경우에는 그거 분석해 놓은 그 책을 보니까 첫 번째는 횡령하는 사람의 그 3단계 그 멘탈이 있던데 첫 번째는 그 동기가 필요한 거죠. 내가 돈이 필요하다든지 뭘 해야 되겠다든지 해서 그 횡령의 동기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횡령할 수 있는 그 수단이 있어야 되면 자기가 그 자리에 있다든지 아니면 그 방법을 알고 있다든지 요게 두 번째고 세 번째 중요한 거가 반드시 자기 합리화 과정이 있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장 쉬운 자기 합리는 이건 내가 좀 몇백억 쓰고 투자해서 벌어가지고 그냥 놓으면 아무도 모를 거야 라고 하는 거가 자기 합리화 가장 쉬운 거고 그 다음에 주변에서 동료들도 그러니까 이런 식의 자기 합리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런 걸 예방하려면은 그런 내부 통제를 예방하려면은 업무 지침 같은 것들이 잘 돼 있고 직원 바로 알기 제도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교육과 연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은행에는 명령 휴가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가지고 그러한 그 포스트에 있는 분들은 갑자기 휴가를 보내버리는 거죠. 갑자기 휴가 보내고 대직자가 이제 이거는 그 사람을 못 믿어서가 아니고 시스템이 그러면은 시스템적으로 나 언제든지 강제 휴가를 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런 동기가 발생 안 하는 거죠. 그건 사람을 믿고 못 믿고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건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CTR은 2006년도 초반 할 때는 5천만 원에서 쭉 줄어가 지금은 1,000만 원 이상이죠. 1,000만 원 이상인데 이 줄어드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원해가지고 줄어든 게 아니고 글로벌 표준입니다. 거의 비슷하게 줄어들었고 지금도 EU 쪽은 10,000유로, 미국은 10,000달러, 우리나라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여기서 아마 더 줄어들진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은 1,00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를 하면은 100% 보고가 됩니다. 자동으로. 그 다음에 이거 보고 누락하면은 그 과태료 물고 실제 과태료 물은 은행이 있죠. 저거 누락해서 이 CTR 누락을 굉장히 많은 건을 누락한 은행이 있는데 그 은행은 CTR 시스템이 잘 돌고 있어서 그런데 차세대 시스템 구축한다고 하면서 이걸 붙이는 과정에서 누락이 돼버린 거여서 몇 달 동안 보고가 안 나가는 거를 몰랐었어요. 나중에 알아가지고 이제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는데 이것도 내부 통제 미흡인 거죠.
그다음에 혐의 거래. 이 혐의 거래는 이쪽에 보시면 우리나라 STR이에요.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이고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유럽은 SAR이에요. Activity Report예요. 저 굉장히 큰 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사기, 자금 세탁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이 은행 가가지고 이것저것 물어보고 굉장히 수상하게 하고 가더라도 보고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미국에 가서는 이것저것 물어보고 좀 수상한데 하고 거래 안 하고 가면은 이거는 보고 대상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STR, SAR인데 우리나라는 STR이죠. 그 다음에 의심거래 숫자는 점점 늘어나다 이제 좀 많이 줄었죠. 전에는 숫자로다가 평가를 하다가 지금은 퀄리티로 이제 평가한다 해서 질평가를 한다라고 하는데 좀 많이 줄긴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전산 시스템이 좀 더 뒷받침되면은 저거 하나 뜨면은 저거 쳐내느라고 담당자들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점점 더 룰과 시나리오가 AI를 IT 시스템을 만나가지고 굉장히 정교해지면서 일손을 많이 줄여줄 수 있는 영역이 STR 보고입니다. 그 다음에 합당한 근거의 판단 주체는 금융에서 종사자입니다. 그들이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하는 제도이고 저거는 그냥 자동으로 물론 튀어나올 수 있죠. 튀어나오는데 튀어나온 거를 보고 할지 말지는 담당자가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STR 보고 담당자는 그냥 텔러가 하는 게 아니고 STR 보고 담당자에게 이제 주면은 그분이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거고 이런 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날리지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미국의 핀센, 우리나라로 하면 코피우랑 똑같은데 핀센에서는 이걸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핀센에서 1년에 한 번씩 발표하는 건 업종별로 뭐 은행, 증권, 보험, 카드사별로다가 STR이 총 몇 %의 이런 Suspicious Activity 타입에 따라가지고 몇 %가 있는지를 다 보여줍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핀센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그 바스프 쪽은 아니고 DNFP랑 묶어가지고 아마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 고팍스 STR 담당자분은 요거 좀 유의해서 보시면은 굉장히 업무에 참고가 크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요건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시면 늘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금 세탁 방지 제도 중에서 보고 위반 과태료 부과 현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은행들이 업무를 제대로 안 했을 때 어떠한 과태료를 무는지에 대해서 요걸 보시면 되고 제일 큰 거가 요거죠. 명령, 지시, 검사 거부, 방해 및 기피행위. 그러니까 잘못 보이면은 벌금 많이 물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시스템적으로 하는 거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자료들은 실제 CTR 보고서나 STR 보고서가 FIU에 가면은 FIU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저 데이터를 원래대로 하면은 잘 분석을 해가지고 혐의가 있으면은 검찰이나 경찰이나 관세청이나 거기가 어디야? 국정원이나 이런 데로 보내주게 돼 있습니다. 보내주고 근데 분석해서 보내주는 건 많지가 않고 제일 무서운 건 데이터가 거기에 쌓여 있다는 거죠. 계속 쌓여 있어가지고 뭔가 일이 생겼을 때 내 데이터가 1000만 원 이상씩 막 찾고 하면은 그 데이터가 쫙 쌓여 있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의심거래 보고받은 피드백을 주는데 실제 피드백 없습니다. 은행이 피드백 안 주고 있고 여기에서 이런 데로다가 이제 법 집행기관으로다가 분석 결과를 제공을 해주죠. 유의미한 데이터는 그 다음에 이걸 해서 아까 같이 피드백이라고 하는 거가 미국의 핀센 같은 경우에는 어떤 STR이 몇 %가 있다든 이런 것들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거를 외국의 해외의 FIU들하고 쉐어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거가 이제 금융정보 분석원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금 세탁 방지 국제기구 및 회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면은 가장 큰 건 FATF라고 하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FATF가 이름이 그냥 말 그대로 타스크포스예요. 그냥 타스크포스인데 왜 쟤들이 저렇게 힘이 셀까라고 하면은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본적으로 저렇게 쭉 FATF가 1987년도에 만들어져 가지고 그때는 별게 없었는데 2000년도에 9.11 테러 생기면서 갑자기 힘이 커지고 그 다음에 이게 점점 더 힘이 커지다 보니까 어떤 일이 됐냐면
FATF라고 하는 조직을 각 정부에서 비준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걸 비준했거든요. 비준했다는 이야기는 조약이 맺어져 있다는 거죠. FATF가 OECD 산하단체이긴 하지만은 FATF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조사를 하러 온다든지 상호평가라든지 강의를 하러 오면은 저게 외국 정부의 장관급으로다가 돼 있어가지고 호텔은 어느 급 이상 이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준 정부 같은 그 국제 기구가 돼 버렸죠. 그 다음에 FATF의 교육센터가 부산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그거는 전임 FATF 의장님이 한국인이 한번 하셨을 때 부산으로 트레인이라고 해서 이제 유치를 했는데 저도 거기 가봤더니 그 부산은행에 있는 그 건물에 있는데 굉장히 잘 돼 있고 참고로 제가 작년도에 에이캠스의 런던 지사에 있는 직원으로부터 계속 연락을 받아가지고 회의하자고 그래서 왜 했더니 그 친구가 그 런던에서 대학 나와가지고 노스코리아 생션 전문가로 이제 공부하고 있는 친구였었어요. 저희 회사 직원이었는데 그래서 그 컨퍼런스 콜에 보니까 목적은 딱 하나예요. 한국말을 하고 싶으니까 한국말을 배우는데 원어민 발음을 들을 수가 없으니까 저하고 계속 회의하자고 해서 좀 몇 번 이제 하다가 자기를 한국어로 발령을 내달라. 그래서 이유가 뭐냐라고 했더니 한국에 와서 노스코리아 생션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싶고 한국어를 더 잘 쓰고 싶고 그런 이야기를 해서 저는 업무적으로 필요가 없어서 그냥 무시하고 했더니 3주 전에 리브 메시지가 왔어. 자기 이제 퇴사한다고. 그래서 왜 했더니 한국 오고 싶어가지고 FATF 합격해서 부산으로 가요. 그래서 지난주에 부산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친구의 케이스를 보면서 그러니까 저도 전에는 몰랐는데 에이캠스가 75개국의 직원들이 있어서 매월 원래 회의하고 주간 미팅 같은 거를 가끔 하는데 한국의 에이캠스 직원들이 한국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굉장히 높습니다. 한국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특히나 가상자산에 대해서 한국이 거의 도메인이라고 표현할 정도쯤으로 굉장히 활발하고 먼저 도입을 하고 잘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주목을 많이 하고 있고 이럴 때 우리나라에 있는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이런 AML 아니면 AFC 그다음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이런 것들 잘 갖춰가지고 글로벌로 나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75개국에 있는 사람들이랑 회의할 때 한 3분의 1 정도쯤은 대부분 인사할 때 한국말로 인사를 건네요. 그래서 도대체 니들은 한국어를 어떻게 배우느냐고 물어보면은 런닝맨 첫 번째가. 그 다음에 K-pop, BTS. 그래서 한국어를 굉장히 관심 많이 가지고 있고, 안에서 보면 잘 모르는데 한국이라고 하는 위상이 굉장히 높아져 있고, 이 높아진 위상에 한국인이 잘할 수 있는 영역이 이런 IT 쪽을 굉장히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에너지를 모아서 고팍스가 잘 준비해서 해외로 진출할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FATF 40개 레코멘데이션이 여기 쭉 정리가 되는데 이건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가 01번이 RBA, 리스크 베이스드 어프로치를 해라. 리스크 베이스드 어프로치를 하라는 거는 그거의 가장 기본은 리스크가 뭔지를 알아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비즈니스를 하면서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자금 세탁과 금융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리스크가 뭔지 이거를 굉장히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리스크를 평가해서 리스크가 높은 거에만 집중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여기에 보면은 reliable on third party라고 해서 이 부분은 AML이라고 하는 업무가 어려우니까 금융회사가 다 못한다. 그러니까 외부의 전문회사의 도움을 받아라. 라고 해서 아직 한국은 API 같은 걸 잘 쓰기가 좀 어렵긴 한데 법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 쪽은 API 서비스를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우리보다는 외부의 전문회사들이 훨씬 더 잘해줄 거니까. 그 다음에 최근에 지방은행 중심으로 해서 이런 자문기구 설립을 이제 또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자문기구를 통해 가지고 자문받고 그 다음에 그들이 와가지고 이런 것들을 감사라고 하긴 뭐하지만 좀 봐줄 수 있는 리뷰할 수 있는 그런 기구들을 많이 좀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티핑 오프 앤 컨피덴셜리티에서 정보 누설과 비밀 유지를 위해 가지고 규정도 잘 만들어놔야 되겠지만은 이건 결국은 직원들을 어떻게 교육할 거냐의 문제이거든요. 옛날에는 은행이 전산화 초기에는 친구들이 전화 많이 했죠. 그래서 전화 걸어가지고 주민등록번호 알려주면은 쭉 계좌 조회해가지고 이거 왜 필요하니 그러면 이번에 선본 여자인데 뭐 집안 재산 얼마나 있는지 알아보겠다고 그런 일들이 실제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말도 안 되는 경우지만 우리도 혹시라도 비슷하게라도 다른 방법으로다가 우리가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은 없는지 이런 것도 굉장히 조심을 해서 많이 봐야 됩니다. 나머지는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FATF 상호평가 결과 중에서 여기 빨간 거 쳐진 거가 partial compliance라고 해서 좀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여기에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PEP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은 내국인 PEP도 리스트 상용 리스트는 그게 있으니까 그거 하시면 될 것 같고 DNFBP 우리도 이제 DNFBP에 거의 포함되죠. DNFBP라고 하는 거는 회계사, 공인중개사, 그다음에 법무법인, 이런 데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바스프가 여기에는, 이 당시에는 따로 이제 구분이 안 됐기 때문에 바스프도 이 안에 들어간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CDD, STR, 요게 이제 좀 개선이 필요하고 법인 투명성, 이건 UBO 관련인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법인 거래를 할 때 실소유자가 누군지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 실소유자 기준은 25% 소유자. 25% 이상의 소유자는 개인 단위까지를 3단계까지는 파악을 해야지 됩니다. 그 다음에 DNFBP에 대한 감독, 요것만 좀 부족하다라고 되어 있고, 이 정도면 굉장히 우수한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정도쯤에 있죠. 그 다음에 작년도에 일본 상호평가 했을 때 일본이 이쪽으로 떨어질까봐 노심초사했던 경우가 있고 일본보다는 우리나라가 훨씬 우수합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필요 없으니까 이 정도까지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그냥 자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험 응시료가 왜 이렇게 비싸냐? 시험 응시료 저도 에이켄스에 처음 입사해가지고 본사 인터뷰할 때 제일 먼저 했던 질문이 그거예요. 이거 한국 시장에 비해서 너무 비싸다. 내 생각에는 50%를 깎는 조건으로 내가 들어가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설득당한 거가 전 세계 75개국에 이 시험을 하고 있는데 동일 가격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메인랜드 차이나의 중앙 쪽 보면은 그 사람들의 급여 수준을 생각하면은 굉장히 우리나라가 싼 편이에요. 물가 수준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은 일본보다 우리나라 연봉이 높거든요. 사실은. 그 다음에 중국보다는 우리가 훨씬 높습니다. 근데 전 세계 단일 프라이스이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근데 질문 없으면 이상 마치도록 하고 업무하시면서 아니면은 주변에 이제 다른 분들 만났을 때 이런 거 궁금하시다라고 하는 질문 내용 있으시면은 제 이메일 팀장님께서 알고 계시니까 이메일이든 아니면 어떤 방법은 연락 주시면은 에이켄스의 시험 비용 비싸다는 거 빼고는 다 답변 드릴 수 있으니까요.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